내가 겪었던 모든 불행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혼란의 시작은 그 한 통의 전화로부터였다. 나는 그날 생후 11개월 된 아들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온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풍선을 불고 떡집에 들러 수수팥떡을 맞추고 돌잔치에 입힐 아기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했다. 집안 구석구석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애써 외면하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바쁘면 슬픔이 들어설 틈이 없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몸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반면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묵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이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 충격으로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부재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은 그가 먼 출장을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결혼 반지, 거실에 놓인 그의 사진, 그리고 곁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민준이의 첫 생일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남편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었다. 그것이 혼자 남겨진 나 자신에게 주는 위안이자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다. 나는 작은 다짐을 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민준이 잘 키울게. 당신 목까지 2배로 사랑할게. 그러나 그 다짐은 내 마음속에서만 메아리칠 뿐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버거웠다. 민준이를 낳기 전 나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디자이너였다. 남편은 작은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우리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내가 만든 공예품을 팔고 남편은 늘 내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후 나는 공방 문을 닫았다. 민준이를 돌봐야 했고 무엇보다 그를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숨을 쉬는 것 외에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시부모님은 내가 낯선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평소 밝고 긍정적이던 내가 말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셨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셨기에 나는 그저 괜찮은 척 웃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감당하기에 바빠 서로를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고 민준이와 둘이서 이 거대한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그날도 그런 날들 중 하나였다. 민준이의 낮잠 시간에 맞춰 나는 한숨 돌리며 식탁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은 어쩐지 차갑고 공허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 화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발신자 번호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남편의 번호였다. 나는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남편의 번호가 맞았다. 이럴 리가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그의 휴대폰은 유품과 함께 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본 지조차 오래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와 혼란, 그리고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혹시 그가 살아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그의 장례식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내 손으로 보듬어 주었다. 하지만 이 전화는 대체 뭐지?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다. 나는 여보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소리에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다. 여보 맞아요? 나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떨렸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이 번호 주인이신가요? 제가 이 휴대폰을 주어서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방금까지 터질 듯이 뛰던 심장이 멈춰버린 듯 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가운 현실이 다시 한번 나를 덮쳐왔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한순간의 헛된 기대는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아, 네, 제 번호 맞아요. 그 번호는 제 남편 휴대폰인데. 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가져다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와 눈앞이 흐릿해졌다. 나는 억지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풀려 찻잔을 건드렸고 커피가 쏟아져 흰 식탁볼을 더럽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서러움과 분노, 절망이 한데 뒤섞여 목을 막아왔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남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나를 다시 한번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내가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민준이의 첫 생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 이 순간 이토록 잔인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걸까? 나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울음을 억누르려 몸을 웅크렸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잊어버릴 만큼 남편의 죽음은 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서연. 29에 결혼하여 30에 엄마가 되었다. 남편 현우를 만난 건 25, 대학교 동아리에서였다. 현우는 과묵하고 듬직한 사람이었다. 무뚝뚝했지만 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다. 나는 그런 현우에게 깊이 의지했고 우리는 연애 4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현우는 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었고 나는 그런 그의 시선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작은 집을 짓고 그 집 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자고. 나는 공방을 더 크게 키우고 현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차리겠다고 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작년 겨울 현우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올랐고 나는 저녁을 준비하며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내게 걸려온 전화는 현우의 목소리가 아닌 경찰의 목소리였다. 그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와 통화하며 민준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던 그가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장례식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직 어려서 어쩌냐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그들의 슬픔이 이해되지 않았다. 현우는 곧 돌아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빈자리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었다. 나는 그 후로 매일 밤 현우가 없는 현실을 견뎌야 했다. 민준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감정을 잃은 채 그저 민준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내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분노, 슬픔, 그리고 그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발신자 번호는 여전히 내 사랑이었다. 나는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가 이 전화의 주인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를 만나 남편의 휴대폰을 돌려받고 그 잔인한 희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남편의 환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것이 내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내 손가락은 떨렸지만 나는 다시 한번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여보세요? 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아까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남편 휴대폰. 내 말에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요, 제가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남편의 유품을 돌려받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끈을 붙잡기 위해.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절망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마도 남편을 잃은 뒤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나는 그저 같은 날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다. 잠에서 깨고 민준이를 돌보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진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날의 전화는 멈춰버린 내 시간을 다시 한번 과거의 비극적인 순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남편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던 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낯선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순간, 나는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 빛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에 가까웠다. 남편의 유품인 휴대폰을 돌려받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그의 환영에 시달리지 않고 현실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만남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고 나서 분유를 탔다.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다가 이내 장난치듯 숟가락을 내팽개치고는 깨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미소 지었다. 내 삶의 유일한 빛, 그게 바로 민준이었다. 아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남편과 나의 사랑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동시에 아픈 상처이기도 했다. 남편의 얼굴이 민준이에게 겹쳐 보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약속 장소는 남편의 회사가 있던 건물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지나쳤을 그 길을 나는 이제 혼자서 걸어가야 했다.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를 걸어갔다. 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이를 안고 가는 젊은 부부,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노부부까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 속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약속 장소인 창가 자리를 찾았다. 남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를 유모차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보며 남자를 기다렸다. 혹시 어떤 사람일까? 남편과 아는 사이였으니 비슷한 또래일까? 아니면 남편의 물건을 훔치려던 불량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나는 그런 생각들을 멈추었다.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휴대폰만 받고 나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사람인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서연 씨 맞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옷차림.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서연입니다. 남자는 작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휴대폰 제가 발견해서요.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내가 보관했던 것과 똑같은 기종이었다. 하지만 나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남편의 휴대폰은 분명히 아니었다. 액정 화면이 깨끗하고 먼지 한 톨 없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남편 휴대폰이라고요? 민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 제가 잠시 오해를 드린 것 같네요. 이 휴대폰은 현우 형님의 것이 맞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잠시 맡기셨던 거예요. 연락처나 사진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그에게 휴대폰을 맡겼다고? 왜? 무슨 이유로? 나는 남편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니. 그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 씨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현우 형님과 저는 같이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 형님이 저에게 이 휴대폰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멈춰있던 내 삶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향한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있던 미지의 공간을 발견한 듯한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민준 씨가 내민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그때 민준이가 유모차에서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 방긋 웃으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 순수한 웃음에 나는 잠시 긴장을 풀었다. 민준 씨는 그런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동정심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나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민준이에게 분유를 먹이며 어색하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현우 형님과 많이 닮았네요. 민준 씨의 말에 나는 다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말대로 민준이는 남편과 똑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와 코가.
나는 슬픔에 잠겨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현우 형님이 남기신 프로젝트를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형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열정을 쏟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서연 씨와 아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나를 위해,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 남긴 프로젝트라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나는 그의 마지막 흔적을 보듬어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그가 없는 현실을 부정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말은 내가 놓치고 있던 남편의 또 다른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세한 건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휴대폰 안에 형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혹시 서연 씨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휴대폰에 잠금 화면을 풀자 남편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나타났다.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미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 민준이 엄마에게 라는 제목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내게, 그리고 민준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내 사랑 서연아,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도 너희 곁에 없을 거야.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민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꿈꿔왔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민준아, 아빠는 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서연아, 사랑한다. 내가 없더라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늘 내게 가장 큰 힘이자 기쁨이었어.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주렴.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 그 안에는 내 대한 사랑과 민준이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졌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려 애썼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졌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민준 씨, 남편의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말에 민준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본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을 보았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후 나는 현실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제안은 내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매일 오후 3시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따뜻한 라테 한 잔과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서먹했다. 나는 민준 씨를 남편의 동료로만 인식했을 뿐 그에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 씨는 늘 조용히 나를 기다려 주었고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남편의 프로젝트는 희망의 숲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을 짓는 일이었다. 남편은 평소에도 책 읽기를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다. 그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의 서재에 가득 쌓인 책들을 보며 울곤 했다. 그 책 한 권 한 권에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가 꿈꾸던 가장 큰 행복이었다. 민준 씨는 그 꿈을 함께 꾸던 사람이었다. 그는 남편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부지를 알아보고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민준 씨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가 남긴 휴대폰에 담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현우 형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연 씨에게도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고요. 민준 씨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나를 향한 사랑을 늘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행동으로 나를 위로하고 사랑했다. 공방문을 닫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나를 보며 그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나는 그동안 내가 짊어져야 했던 슬픔에만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민준 씨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보며 남편의 흔적을 쫓았다. 남편이 직접 그린 도서관 스케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목록, 그리고 도서관 운영 계획까지.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나는 남편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 부지를 찾아다녔다. 낡은 창고 건물, 폐교가 된 초등학교, 그리고 버려진 공터까지. 민준 씨는 늘 묵묵히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민준이가 칭얼거릴 때면 능숙하게 아이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낯선 따뜻함을 느꼈다. 민준 씨는 남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민준 씨는 유머러스하고 다정했다. 그는 늘 밝은 미소로 나를 대해주었고 나 또한 그의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민준이와 함께 놀아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남편의 동료와 아내를 넘어 서서히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물었다. 민준 씨는 왜 남편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질문에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 씨, 저는 현우 형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는 저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한때 꿈없이 방황하며 살았다고 했다.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사회에 나왔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남편은 민준 씨에게 건축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형님은 저에게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저도 형님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민준 씨 또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남편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의리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는 민준 씨를 통해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고 민준 씨 또한 나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재우고 오랜만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남편의 손길이 닿은 책들이 가득했다. 나는 책꽂이에서 남편이 자주 읽던 시집을 꺼내 들었다. 시집을 펼치자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그것은 남편과 민준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았다. 민준 씨와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슬픔에만 잠겨있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편이 우리를 위해 남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은 더 이상 남편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 그리고 민준이를 위한 일이었다. 나는 며칠 후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남편의 프로젝트를 위해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내 말에 민준 씨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기쁨의 참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요. 나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디자인 도구들을 꺼내 들었다. 붓과 물감, 스케치북. 나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그림을 그릴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남편의 꿈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에 연필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남편이 꿈꾸던 도서관의 모습을 떠올렸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 그리고 책 향기가 가득한 작은 도서관. 나는 그 모든 것을 스케치북에 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이와 함께 민준 씨를 만나 남편의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갔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필요한 서적들을 알아보고 후원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나는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리고 나는 민준 씨를 통해 남편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이어받아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또 다른 인연이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감정을 잃은 인형처럼 살았다.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버텨낼 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내 안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감정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다.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카페에서 만나는 시간이 전부였지만 그 시간은 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민준 씨는 내게 남편의 동료이면서 동시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남편의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해주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을 잃은 후의 슬픔, 민준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까지. 민준 씨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억지로 나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앉아 내가 흘리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거나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어느 날 우리는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남편의 휴대폰에 담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남편이 찍어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대부분은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들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웃고 울었다. 민준 씨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연 씨, 형님이 남기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휴대폰에서 남편이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찾아 재생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만약에 내가 없더라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늘 너와 민준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없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와 민준이를 부탁해.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나를 향한 걱정과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동시에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은 서연 씨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연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도움. 나는 그 두 가지가 나를 절망의 늪에서 구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사랑과 민준 씨의 따뜻함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후원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그의 인맥을 총동원해 여러 사람을 만났다. 나는 밤늦도록 도서관 디자인 스케치를 하며 내 열정을 불태웠다. 민준 씨는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알고는 매일 밤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곤 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은 서연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그는 나를 남편의 아내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다. 나는 그의 배려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내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 씨, 사실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 씨가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너무 서툴렀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죠. 결국 오해와 불신이 쌓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늘 민준아,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마라.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민준 씨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다. 그는 남편의 충고를 듣고 아내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였다고 했다. 남편은 민준 씨의 상처를 알기에 더욱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민준 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남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민준 씨는 이제 카페가 아닌 우리 집으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민준이와 함께 놀아주었다. 민준이는 민준 씨를 잘 따랐다. 민준 씨는 능숙하게 민준이를 안아주었고 함께 장난을 치며 웃어주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우리 집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을 보며 남편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한 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에게 느꼈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따뜻하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었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남편을 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괜찮을까? 나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 속에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민준 씨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다. 민준 씨, 저 민준 씨를 좋아해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나의 고백에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연 씨, 저도 서연 씨를 좋아합니다. 서연 씨와 민준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현우 형님은 분명 서연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모든 죄책감과 슬픔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와 민준 씨는 연인이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는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민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민준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잊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남편의 꿈을 함께 이루어주면서 나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인 희망의 숲 도서관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제는 단순히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넘어 우리 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도서관 디자인을 완성했고 민준 씨는 시공사와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함께 후원자를 만나고 자재를 알아보러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민준이는 우리 곁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민준 씨는 민준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었다. 우리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후원자로 나선 한 기업의 임원과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준 씨는 운전 중이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 씨, 우리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게는 시부모님이 계셨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신 그분들께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 씨는 나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운전대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서연 씨 곁에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안심시켰지만 나의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지 자신이 없었다. 그분들은 나를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사랑해 주셨다. 그런 그분들에게 내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 끝에 나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하는 이 행복을 더 이상 죄책감으로 덮어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남편의 바람이었을 거라고 나는 믿었다. 며칠 후 우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을 찾았다. 시어머님은 우리가 오자마자 민준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으셨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지. 할머니랑 놀자.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방긋 웃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나는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부모님은 민준이가 남편과 똑 닮았다며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들을 떠올리며 슬픔을 사귀셨다. 그런 그분들께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준 씨는 나의 긴장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가 잠이 들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라도 한 듯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셨다. 나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그동안 민준 씨와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던 이야기부터 그리고 민준 씨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민준 씨는 저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나의 말이 끝나자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시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분들이 나를 꾸짖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고 화를 내실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긴 침묵 끝에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다. 서연아, 내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네가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네가 우리 아들을 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구나. 시아버님의 말씀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그분들의 슬픔을 외면하고 나만의 행복을 좇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때 시어머님이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가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늘 마음이 아팠단다. 그 아이에게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나는 그분들의 깊은 사랑과 이해심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분들은 나를 질책하는 대신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셨다. 남편의 부모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동생, 즉 나의 시누이가 갑자기 시부모님 댁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내게 시부모님께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남편의 죽음을 가장 힘들어했고 내게도 종종 남편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곤 했었다. 시누이는 격분한 목소리로 나를 몰아붙였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빠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야. 우리 오빠는 언니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은 나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민준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오해이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 씨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당신 뭐야? 우리 오빠 동료라며 언니한테 접근해서 뭐 하려는 거야? 우리 오빠의 유산을 노리는 거야? 시누이의 오해와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나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민준 씨와 내가 함께 남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민준 씨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막아섰다. 지연 씨, 그만하세요. 제가 서연 씨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서연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형님이 남기신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서연 씨와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이나 다른 것을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시누이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결국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언니는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판단도 못하는 거고. 당분간 오빠의 유산은 제가 관리해야겠네요. 언니한테는 믿을 수 없으니까. 시누이의 말에 시아버님이 그녀를 꾸짖으셨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까지 들먹이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누이의 말에 상처받았고 민준 씨에게 미안했다. 민준 씨는 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손길은 내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시부모님 댁을 나서야 했다. 시누이의 반대와 분노는 너무나 거셌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우리를 배웅하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민준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지연이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부디 너희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렴.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웅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나는 비록 시누이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부모님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확인했기에 감사했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시부모님 댁을 나섰다. 민준 씨는 그런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시누이의 반대와 남편의 유산 문제. 하지만 나는 민준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신우이 지연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그녀는 우리를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갔고 급기야는 남편의 유산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고소하겠다고까지 했다. 나는 그녀의 말과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나는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행복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민준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지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연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의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후원자들은 우리의 불미스러운 소식에 난색을 표했고 시공사와의 계약도 미뤄졌다. 나는 다시 한번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았다. 민준 씨는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워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저희 둘이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동시에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희망이었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남편의 꿈을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지연에게 직접 찾아가 우리의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지연은 우리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집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다. 결국 지연은 울면서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이 우리를 위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지연아, 네 오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 내가 민준 씨를 만나 다시 웃게 된 것은 남편의 사랑 덕분이야. 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냉정했다. 언니, 오빠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언니가 이렇게 쉽게 오빠를 잊을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말에 민준 씨가 나섰다. 지연 씨, 서연 씨는 형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형님이 서연 씨와 아이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희는 그 선물을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 씨의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우리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결국 우리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빠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녀의 눈물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남편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연은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남편의 유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지연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자 남편의 프로젝트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후원자들을 다시 만나 우리의 진심을 전했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연 또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우리는 도서관의 마지막 공사를 시작했다. 나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 남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남편이 꿈꾸던 대로 도서관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도 만들어졌다. 나는 그곳에서 민준이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꿈을 축하해 주었다. 시부모님과 지연,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이 도서관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개관식이 끝나고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도서관 정원에 앉았다. 민준이는 도서관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민준 씨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은 남편의 웃음만큼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다. 나는 민준 씨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민준 씨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서연 씨를 만나서 고맙습니다. 서연 씨와 민준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현우 형님은 분명 서연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모든 죄책감과 슬픔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 씨와 함께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남편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한 채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민준이를 키우고 도서관을 운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